아버님, 살살해주세요, 제발요. 시아버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를 사과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순간 시아버지의 거대한 것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탈출하려 했지만 힘 좋은 아버님에게는 이겨낼 수 없었죠.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에 사과 농장으로 시집온 베트남 세댁. 하지만 자상했던 남편과 인자했던 시아버지의 두 얼굴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장밋빛 꿈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사과창고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비밀과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약한 자신을 버리고 가장 강한 무기를 손에 쥐기로 결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린. 올해로 28살이 된 베트남 여성입니다. 저의 고향은 메콩강의 물줄기가 실핏줄처럼 뻗어나가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야자수 그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농과 비가 내리면 흙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에서 저는 가난했지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밭에 매어 사셨지만 우리 6남매의 입을 다 채워주기에는 늘 힘이 붙였습니다. 저는 맏딸로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도시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은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결혼 중매인을 통해 한국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였지만 선하게 웃는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에서 아주 큰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에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그가 직접 베트남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사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베트남 말로 제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순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수원 사진을 보여주며 가을이면 온 산이 빨갛게 물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저에게 그는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며 아버님 또한 성품이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좋은 곳으로 시집 가게 되었다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청송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준 씨의 말대로 그의 과수원은 정말로 거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 만든 듯한 과수원에는 사과나무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가을 햇살을 받은 사과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시아버님 되실 박영감은 처음 만난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하고 고생 많았다 아가,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굵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서툰 한국말을 쓰는 저를 위해 밤마다 한국어 책을 읽어 주었고 주말이면 차를 몰아 청송의 이름난 주황산이며 주산지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밭일 한 번 시키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음식을 해먹이며 제 건강을 살들이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했던 베트남에서의 삶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가장 따뜻해 보였던 땅에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그의 가을 사과 수확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수확사과를 팔기 위해 대도시의 시장으로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님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인자했고 저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 아닌 무언가 다른 끈적하고 불쾌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조용히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길이 이상했습니다. 격려하듯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한국의 문화는 원래 이런 걸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불쾌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이면 그는 거실을 서성거리거나 제 방문 앞을 일부러 몇 번씩 지나다녔습니다. 제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헛기침을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시아버지가 저를 사과창고로 부를 때였습니다. 과수원 한쪽에 있는 거대한 저온 창고는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사과 상자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창고 안을 청소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과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안은 희미한 백열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과가 익어가는 달콤한 향기와 차갑고 눅눅한 흙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님, 왜 문을? 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짐승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그 인자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괴력 앞에 28살 여자의 저항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저의 울음은 수북이 쌓인 사과상자 더미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 차갑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품었던 한 가닥 희망까지. 그 후로 사과 창고는 제게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저를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역만리 타국에서 제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 신분증과 통장, 여권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갇힌 새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그와 그의 아버지를 위해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한 식탁에 마주 앉아 태연하게 사과를 깎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과의 달콤한 향기는 이제 제게 역겨운 악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남편의 옆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제 목소리는 수치심과 공포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눈물을 쏟으며 겨우겨우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위로해주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한참 동안에 침묵 끝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드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을 그저 외로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사과하거나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공범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애써 모른 척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시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마지막 희망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 저를 이 집에 묶어두는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고 약자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은 사람처럼 감정을 지우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둘도 없는 효자 아들과 인자한 아버지 행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교회에 나갔고 마을의 대소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좋은 평판을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박영감님네 며느리는 참 복도 많지. 저렇게 좋은 시아버지의 남편까지 만났으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저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속을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이라는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비겁하고 나약한 인간이 되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과수원의 모든 소유권은 시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편은 그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것을 무기 삼아 아들을 철저히 쥐고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거역하는 기미를 보이면 이놈아, 네가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야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격과 그늘 아래 빌부터 살아가는 자신의 무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증과 여권을 되찾기 위해 시아버지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밭에 나간 틈을 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이방 서랍과 장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저의 여권과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품에 숨기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과수원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사과나무 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발바닥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 어귀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서울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경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이야?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분노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나 이제 당신 아내 아니야.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더는 못 살아.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잖아.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그의 힘에 눌려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저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린, 제발 이러지 마. 당신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끝장이라고. 그는 끝까지 저의 아니가 아닌 자신의 아니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감시와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사과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때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는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아무런 죄값도 치르게 하지 않고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은 진정한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베트남에 부모님과 저의 행복을 빌어주던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강한 생존자가 되기로 저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에게는 돈도 힘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억울함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녹음.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이 저에게 내뱉는 폭언과 협박을 그 음흉한 웃음소리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녹음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는 척을 했습니다. 제 모습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아버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화가 나시는 것 같고요. 혹시 한국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작은 녹음기 하나만 사다 줄 수 없을까요? 라디오 방송이라도 녹음해서 들으면 한국말이 빨리 늘 것 같아요. 저의 간절한 부탁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굶어 헬진 제 얼굴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 손에 작은 MP3 녹음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아주 작고 낡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또다시 저를 사과창고로 불렀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창고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 옷 속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그날 창고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가 내뱉은 모든 더러운 말들이 저의 신음소리와 함께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죽여 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제 귀로 다시 듣는 그 순간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처의 기록이자 그의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작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웃 과수원의 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작은 사과밭을 일구며 사시는 분이었는데 가끔 저희 집 담벼락 너머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강 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새댁 이리 와서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쑥버무리를 좀 했어. 할머니가 담 너머로 내민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쑥버무리였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제 팔에 있는 시퍼런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지, 다 안다 그래도 절대 죽을 생각은 말아라.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처한 상황을 짐작한다는 듯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눈을 피해 할머니는 담벼락 너머로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시거나 밭에서 캔 약초를 다려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기는 제 몸의 일부처럼 항상 저와 함께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농담, 남편의 비겁한 변명, 그들이 저를 비웃고 모욕하는 모든 순간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었습니다. 사과창고, 그 공포의 장소는 거꾸로 진실의 증거를 쌓아 올리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베트남어로 쓴 일기장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그의 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더 교활해졌고 저의 작은 변화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울기만 하던 제가 언젠가부터 눈물을 그치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 좀 이상하구나.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게냐?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뭐요? 하지만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그가 제 방을 예고 없이 뒤졌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저를 참고로 끌고 가려 했지만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버티자 그는 화를 내며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내년이 꾀병을 부리는구나. 그는 제 이불과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녹음기와 일기장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기는 했지만 만약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방안을 뒤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혀를 차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안전한 곳에 증거를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저희 집 담벼락 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녹음기와 일기장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담 너머에 있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부디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품에 숨기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걱정 말아라. 내 목숨을 걸고 지켜줄 테니. 그날 이후 저의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 용기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강 할머니에게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며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대구에 사는 아들 집에 다니러 간다는 핑계로 자신의 오랜 지인이라는 변호사에게 제 사연을 전하고 그 변호사가 직접 이곳 청송으로 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는 할머니의 먼 친척이 잠시 다니러 온 것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강 할머니는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김영미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아침부터 진정되지 않고 세차게 뛰어댔습니다. 오늘 저는 제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강 할머니의 계획대로 김영미 변호사님은 할머니의 조카 행세를 하며 저희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는 할머니가 대구 사는 조카에게 과수원에서 일손 도울 사람을 수소문해 달라 부탁했고 그 조카가 직접 사람을 데리고 인사를 오기로 했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 할머니와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김영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인자한 주인 행세를 하며 변호사님을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네. 우리 강 여사님 조카 되시는 분이요. 김 변호사님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모님께서 늘 어르신 댁 칭찬을 많이 하셔서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그 시간은 제게는 피를 말리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원수들과 저의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공간에 앉아 태연하게 사과를 깎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찻잔을 든 손이 떨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강 할머니가 재치 있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박 영감, 우리 조카가 말이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새댁한테 과수원 구경이라도 좀 시켜달라네. 젊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을 테니. 그 말에 시아버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린, 어서 손님 모시고 과수원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마침내 저는 변호사님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수원을 걷는 척하며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과나무 그늘 아래로 향했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 누가 다가오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변호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린 씨, 강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주위를 살핀 뒤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녹음 파일과 일기를 찍은 사진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작은 휴대용 기기로 그 안에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그녀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파일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린 씨 정말 힘드셨겠군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을 믿어주고 제 편에 서서 싸워주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저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안전하게 빼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녀는 여성보호쉼터와 연계하여 제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곧바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 멀리서 남편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님 접대가 소홀한 것 같아서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과수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이제 슬슬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기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은 돌아가기 직전 저와 악수를 하며 제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새벽 2시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탈출의 날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탈출을 약속한 날까지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순종적인 며느리, 착한 아내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고 그들의 더러운 농담에도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며 약속된 시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꾸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에 입던 옷차림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 소리나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기가 제 얼굴을 스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감각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 숨겨진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짧게 깜빡였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린 씨. 이제 다 괜찮아요. 변호사님은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어둠 속을 뚫고 청송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 지옥 같은 집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곳은 서울 근교에 있는 여성 보호 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변호사님을 통해 시아버지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일은 강 할머니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길길이 날뛰며 저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저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제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제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둥, 돈을 밝히는 여자였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네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나, 그 착한 새댁이 오죽했으면 집을 나갔겠는가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 편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아버지는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쉼터로 몇 번이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린 제발 돌아와. 아버지가 다 용서하신대. 우리 이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들은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베트남에 있는 내 가족들 무사할 것 같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법정에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시아버지와 방청석에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저를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한 부도덕한 외국인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교묘한 말솜씨에 몇몇 배심원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김 변호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침착하라고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을 성폭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의 기억을, 그리고 그 후로 반복된 지옥 같은 시간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치와 공포 그리고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 창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그 창고는 지옥이었습니다. 사과가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는 제게는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짓밟혔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미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판사님에게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는 제가 목숨을 걸고 모았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이리 와보거라. 아비가 외로워서 그런다. 소리 지르지 마라. 내년이 소리쳐봤자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아. 시아버지의 음흉한 목소리와 저의 겁에 질린 신음소리, 그리고 필사적인 저항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시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배시원들은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창고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뜯었을 때의 녹음이었습니다. 아야. 인연이 감히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저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재판부의 시아버지의 팔에 남아있는 흉터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 그 흉터는 사람의 치아 자국과 일치하며 사건 발생 시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불려나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평소 돈 문제로 불만이 많았으며 시아버지에게 불손하게 굴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반대 신문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아내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외로운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변호사님의 추궁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가 유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 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영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보다 어린 며느리를 상대로 자신의 보호와 감독 아래에 있는 가족에게 인간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2번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영감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음모야. 라고 발악하며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저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강 할머니와 김영미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울음 섞인 감사 인사에 두 분은 그저 말없이 제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범죄를 막지 못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내도 그리고 과수원도. 저는 위자료로 과수원의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항에서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겪었을 끔찍한 시간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일어선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모두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마침내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제 이름 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위자료로 받은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간판 하나를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린네 과수원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송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제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은 탐스러운 결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눈물 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린네 과수원을 당당하게 운영하는 사장님이자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과수원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사과나무를 가꾸는 법도 농약을 치는 법도 과수원을 경영하는 법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늘 저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처럼 저에게 농사 짓는 법을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셨고 마을의 다른 과수원 사장님들도 저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제 손으로 직접 생명을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이주 여성들에게도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저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여성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과수원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말을 공부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함께 달래주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과수원 마당에서는 베트남 쌀국수와 한국의 김치찌개가 함께 끓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끔 저는 사과 창고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때 저에게 지옥과도 같았던 그곳,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닙니다. 창고 안에는 제가 수확한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들이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제 눈물과 땀 그리고 희망의 결실입니다. 저는 그곳을 증거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제 과거의 아픔을 증명하고 제가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담긴 방. 저는 아직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한 마음은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 주셨던 강 할머니와 김영미 변호사님,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마을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제 과수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제 옆에는 어느새 강 할머니가 함께 서 계셨습니다. 붉게 물든 사과 그 사이를 오가며 웃고 떠드는 제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이름 린으로 이곳 청송에서 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린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린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메시지들이 모여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린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줄기 빛을 더해줄 햇살 같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